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훈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총선 이제 약 9달, 9개월쯤 남았습니다. 대통령이 최근 사석에서 총선 목표가 170석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종훈 평론가님, 170석, 콕 찍어서 170석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이라면. 네. 일단 희망 소비자 가격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제조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네. 우리 제품은 얼마 정도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라고 이제 선포를 한 거예요. 라벨에 붙은 가격이네요. 예. 그렇죠? 그야말로 희망 가격인 거죠. 네. 희망 가격인 것이고 실제로 이제 고객이 그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그걸 살지 여부는 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혹간 이제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네. 이 희망 소비자 가격을 너무 제품 퀄리티에 비해서 높게 부르면 오히려 역풍 맞습니다. 네. 그죠? 불매 운동으로 이어져요. 네. 그래서 저 제품은 완전히 거품이 많다 이래 갖고 소비를 안 하는, 최근에 대표적인 게 치킨 업계에 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치킨 불매 운동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업체 관련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기도 한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좀 이제 너무 이렇게 섣불리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제공받는 서비스 또 제품 퀄리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불러버리시면 예. 오히려 반감이 생겨요. 그래서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조금 이 시점상으로도 그렇고 너무 좀 이렇게 좀 앞선 발언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심지어 지난 총선 때 180석 민주당이 가져갔을 때 유시민 작가가 180석 거의 비슷하게 맞췄는데도 그때도 역풍이 좀 불었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예. 과거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김무성 이제 전 의원이 네네. 당대표 하던 시절에 새누리당 시절에. 예, 그 네. 당시에 이제 공천 논란도 굉장히 많고 그랬었는데 네. 그때 이제 뭘 얘기했냐면 보수 50년 집권, 보수 정당 50년 집권 얘기를 예.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뭐 잘하면 5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뭐 정권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잘하지도 못하면서 뭐 보수 정권 이제 일본의 자민당처럼 네. 50년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반감이 생기면서 역풍이 이제 부는 그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번 발언도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위험성이 상당히 있는 발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원로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 내년 총선에 대해서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에 대한 평가다.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불신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중간 평가 성격이 짙고 과반이 안 나오면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 총선에서 야권에게 과반을 내준다면 정권 후반기 국정 동력이 좀 떨어질 것이고 의외로 뭐 레임덕 같은 단어가 일찍 또 언론상에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170석, 이 얘기는 최근에 지지율이 조금 오르고 어떤 외교 활동들을 하고 돌아오면서 국정 운영에 탄력, 자신감이 대통령이 붙었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맞을까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예. 무슨 말이냐면 네. 독특한 생각과 사고 방식을 갖고 계신 네.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볼 때는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과연 타당하냐 하는 부분은 다른 관점에서 저는 이해한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볼 때는 본인이 정치를 잘하고 계신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이슈도 그냥 밀어붙이시잖아요. 뭐 대표적인 이동관 전 수석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요. 일 처리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보면 일반적으로 정치적 해법과 문법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시는 걸 보면 본인만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 그리고 어떤 뭐 분석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본인은 그런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이고 그냥 그 정치적 지금까지의 정치적 흐름과 정치적 문맥으로 봤을 때는 그건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1년 정부가 1년 됐는데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온다는 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국민의힘이 또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는 그것도 아니에요.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은 정권 심판론이 프레임화되고 그것이 작동을 하게 되면 도리어 국민의힘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170석은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앞으로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석은 저 일반적인 상식의 선에서 봐서는 대단히 잘못된 분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170석 발언에 대해서 야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것은 대통령의 총선 개입이다.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마음속에 170석 갖고 싶은 욕심은 온 세상에 알려진 거고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총선 개입 문제로 공무원의 선거 개입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나왔었죠. 당시 담당 검사가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일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최 교수님 동의하시나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된 거 아시죠? 네. 물론 나중에 헌법재판소 가서 그게 이제 기각이 됐습니다만 그때도 발언 때문에 그랬어요. 회의석상에서 발언 내용이 뭐였냐면 열린민주당을 뭐 돕고 싶다 이런 발언이었어요. 그 발언 때문에 결국 형사소추까지 탄핵 소추까지 됐었고요. 국회는 통과를 했었죠. 물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부결이 되면서 기각이 되면서 결국 역풍을 맞았지만 네. 그 발언 하나 때문에 그 정도라면 지금 170석이라는 얘기는 본인이 총선에 일정 부분 개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은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도 겉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정치적 중립성이 반드시 요구되고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그거는 공무원법이나 아니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번에 공천 개입 건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네. 물론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천 개입을 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검사들이 많이 공천이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공천 개입을 했다고 하는 의혹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라면. 더더욱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은 전해진 거예요, 이게. 본인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전해졌는데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일부러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뭐 제 의혹이고 제 그냥 개인적인 의혹이지만 이게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서 흘러나와서 보도가 된다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가 보도되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된 것이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논란이 될 수도 있고 또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평론가도 이게 공무원법,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첫 보도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사석이라는 사석에서.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석에서 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선거법 위반.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사석에서 뭔 얘기를 못 하느냐.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사석에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무의식 중에 이 말이 공식석상에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뭐 바이든 날리면 그 논란 네, 때처럼 네. 윤 대통령이 실수로라도 이거 한마디 공식석상이나 예. 준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럼 의도적으로 이 이거는 발언 좀 흘린 측면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흘린 거로 봐야죠, 정치적으로. 네네, 예. 뭐 아주 순진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네. 이걸 뭐 어떻게 그냥 우연히 나온 발언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 최소한 확실한 거는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는 국민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 아마 앞으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네.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거 가지고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조심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을 평가하고 너무 어긋나는 약간 좀 자아도취형 동상이몽. 네, 그런 발언들이 자꾸 튀어나오면 네. 오히려 선거에는 불리한 겁니다. 조금 전에 김무성 전 대표 얘기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그때 사실은 180석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네. 당내에서는 파다했었거든요. 네, 바로 그런 경험들을 좀 잘 참고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서영교 최고위원 방송에서 또 윤 대통령이 검사 공천이란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천에 개입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김기현 대표가 연일 검사 대거 공천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일단은 너무 많이 얼쩡거리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이 얘기가 자꾸 나오냐 하면 네. 대통령실 쪽에서도 뭐 약간 부인성 발언도 하고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연일 이제 아예 공식석상에서 뭐 그런 공천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당협위원장은 현장에서 바로 체감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아무개 변호사가 와서 사무실 냈다.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의 뭐 네.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촉각이 거기 딱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소문 나고요. 그죠? 금방 소문 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 선거 한 1년 전 정도부터 뭐 그쪽에 사무실도 내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거기 어느 정도 이제 거기서 인지도를 쌓으려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막 이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위에서 이야기한다고 이게 과연 이런 그 술렁거림이 가라앉겠는가 하는 거고 지금 계속 들려오는 얘기는 대통령실에서만 나오려고 지금 준비 중인 사람이 50명은 넘는다. 예. 이런 얘기예요. 네. 이거는 뭐 이제 그 대통령실 취재 기자들을 통해서도 흘러나오고 있기도 하고 대통령실은 누가 지킵니까? 그럼?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흘러나오기도 하고 예. 요즘 만나면 뭐 당신 어디로 출마해? 이게 네. 이제 거의 뭐 인사처럼. 예. 그래서 사실 뭐 좀 들리는 얘기는 뭐 실제로는 일에 손 놓고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다 이런 네.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실 그런 분위기라는 건 대통령도 어느 정도 용인하는 그런 허용적인 그렇죠. 그런 기류란 얘기잖아요. 그거 바로 그겁니다. 네. 만약에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을 출마시킬 생각이 없으면 단속을 하겠죠. 단속을 해야죠. 네네. 예. 다들 어찌됐건 뭐 정권 우리가 성공시키는데 다 열심히 하도록 수석들 통해서 좀 명령을 내려서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 그렇죠. 나오겠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잡아가야 네.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는 대충 이제 그런 사람들 다 나올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대통령실에서만 50명이 넘으면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의 거의 절반, 그러네요. 절반은 최소 물갈이 한다라는 얘기 그러네요.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천 학살 내지 공천 물갈이설이 예. 이제 쉽게 가라앉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예. 그럼 이 소위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뭐 대통령실만 50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권 총선 승리에만 도움이 된다면 전국 운영에 조금 부담이 되거나 다소 좀 껄끄러운 인물이거나 이런 인물들도 공천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는 전략적 허용이란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주요 대상자. 자, 한동훈 법무장관. 한 장관은 총애를 받는 실세 장관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를 것 같고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 이런 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실성 있는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최 교수님? 일단 뭐 한 장관은 총선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고, 네. 저는 뭐 한 장관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본인 입장에서도 출마를 고민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뭐 그거는 미래의 일이지만 본인 입장에 대선을 꿈꾸고 있다고 하면 네. 일정 부분 장관을 계속하다가 나가는 것보다는 국회의원을 한번 거쳐서 가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될 거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 총선 출마 또 그리고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작동한다고 하면 보수 텃밭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이제 대선에 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장관을 할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년 정도 했으니까 이제 나와서 총선에 나가는 것을 하나의 어떤 교두보로 활용할 것 같고 나경원 의원도 당연히 지금 아무 이제 직책이 없잖아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네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출마 가능성이 있고 윤희숙 의원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그만둔 이유가 사실은 부동산 관련 물론 본인 건 아니지만 본인 네네. 아버님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만뒀는데 다시 출마를 한다? 그게 과연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좀 보기가 갸우뚱거려지고요. 네. 본인이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의원직을 사직한 사람이 다시 의원을 하겠다고 나오는 게 맞는지 그거는 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밖에도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또 이준석 전 대표도 이런 명단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 탄생에 공로가 있는 그런 분인데 지금 분위기는 다르다고 해도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과는 좀 결이 다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네네. 지금 이제 우리가 언급한 예. 그 인물들 가운데 윤희숙 전 의원 빼면 네.
다 대권주자분이에요. 그러네요. 네. 자, 그래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는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예. 거예요. 왜? 이분들 중에 누구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순간 그 순간부터 권력의 축이 그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 될 가능성이 네, 높기 네. 때문에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그쪽으로 줄 서는 사람들이 네. 늘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내에서 오히려 레임덕이 더 빨리 오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안 그래도 여론조사 하게 되면 뭐 보수 그 대권주자군 가운데서는 비교적 높게 나오는 그런 그렇죠. 이제 인물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한 장관이 지금 뭐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이제 차기 당대표는 한동훈이 될 거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대권 나오게 될 거고. 네. 대권 나오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이제 여론이 흘러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른 효과가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 대권주자군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공천 우선순위에서 제일 뒤에 이 사람들을 이제 몰아놓을 네. 가능성이 높고, 불가피하게 도저히 뭐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그 지지율 가지고 총선 승리가 어렵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이제 고려해볼 만한 카드. 근데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 이제 자기 입장에선 덜 부담스러운 그런 인물들을 이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권의 총선 170석 목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인사들도 공천이 가능할지 또 관심이 가고 있는데요. 이른바 친박계 인사 출마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이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고 있고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인데 일단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 시도는 하겠죠. 네. 그리고 공천 받으려고 애도 굉장히 많이 쓸 거다. 네네. 그리고 공천을 도저히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아마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려 들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네. 과거처럼 이른바 이제 그 예전에 친박연대라는 게 친박연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을 도모할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창당 수준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네. 근데 보시는 국민들이 거예요? 보기엔 이 다 흘러간 인물들인데 왜 다시 네. 나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반면 교사가 딱 구친이계인 거예요. 지금 친윤계 핵심인 구친이계. 네. 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실권을 다 누렸던 인물들이 나이가 먹었는데 다시 부활해가지고 예. 요즘에 요직에 다 포진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이동관 지금 특보도 그렇죠. 그렇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우리라고 왜 안 돼?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한번 그런 복귀를 꿈꾸면서 이번에 굉장히 그 총선에서 새 결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봐야겠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박 세력들 이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껄껄 부정적인 입장인데 공천을 받을까 아니면 못 받는다면 지금 이종훈 평론가 말씀대로 무소속으로 또는 뭔가 정당 형태로 만들어서 출마를 강행할까 궁금한데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친윤계에서는 이분들이 나오는 게 달갑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네. 않아도 검사들 아까 뭐 말씀하신 숫자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검사 출신들을 많이 그 총선에 출마시켜가지고 그 당의 색깔을 친윤 쪽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할 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현역 의원들을 교체해서 그 사람들 집어넣는 것도 힘겨워 죽겠는데 지금 박근혜 친박했던 분들까지 공천을 주겠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친윤계로 색깔을 바꾸려고 시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검사 출신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 과정에서 친박계까지 챙겨주거나 아니면 공천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다. 그러면 공천은 거의 어렵다고 저는 봐요. 다만 그렇다고 이분들이 포기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무소속이라도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게 저는 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 볼 때는 TK에서도 또는 뭐 PK 특히 PK는 더 많이 네. 흔들리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TK보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실망한 분들이 정권 심판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은 찍기 힘드니까 또 다른 대안 세력인
친박 연대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예전의 친박 그룹들 이 사람들을 대안으로 생각해 찍을 가능성을 본인들은 고려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분석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포기하지 않고 친박 부활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은 무소속으로라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